내일 황영웅 가수가 연세대 노천 극장에서 콘서트를 갖는다. 이틀간의 만사천석이 3분 만에 다 팔렸다. 언론이 친구 간 싸움을 단순 학폭 프레임으로 조작, 폭력적 보도를 하여 매장시키려 했지만 보통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그를 살려냈다. 아직도 방송에 그를 외면하지만 든든한 팬들이 있어 외롭지 않다. 황영웅이 가장 어려울 때 힘이 되었던 그를 다시 소개한다. 2023년 7월 13일 서울에 사는 한 여성이 보내온 황영웅 변론문은 어떤 법률가가 쓴 글보다 설득력이 있었다. 문학적인 표현과 철학적인 고심이 담긴 글에 감동했다. 한 대중가수를 매개로 하여 이런 글을 접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황영웅이 고맙게 생각되었다. 전문을 소개한다. 조갑재 대기자님,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에 살고 있는 헬렌이라고 합니다. 몇 년 전 내수동 성당 가는 길에 있는 카페에서 대기자님과 말씀 나눈 적이 3번 있습니다. 제가 영국서 오래 공부한 관계로 영국의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의료제도에 대해 조금 부정적 의견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유튜브에서 저에 대한 말씀을 하셔서 놀랍기도 하고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마지막 뵌 것은 2019년 3, 4월경이라고 생각되네요. 댓글로 쓰기에는 너무 길어서 이메일로 요번 황영웅 사건에 대한 제 느낌을 적어보았습니다. 저도 황영웅 같은 20대들을 가르쳐보았고 황영웅 나이에 세운 꿈을 좇아 지금 미들 에이지가 된 나이에도 고군분투하고 있고 또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 사건을 보며 느끼는 감정들이 복합적입니다. 모두들 외면하는 상황에서 대기자님께서 바른 말씀해 주실 때마다 너무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고 댓글들을 무척 반겨 읽으시는 것을 보고 그간 느껴온 제 생각도 공유드리고 싶은 차원에서 이렇게 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높은 목소리, 지르는 목소리, 된 목소리에 심하게 예민해서 트로트는커녕 성악이나 가곡 등 웬만한 노래에도 전혀 관심이 없던 저는 미스터 트롯이나 불타는 트롯맨이 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치 이슈에 대해 들으려고 들렀던 조갑재 TV에서 황영웅 가수 사건이 마녀사냥이라고 나오는 것을 보고 황영웅 가수의 불트 노래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학폭의혹 등 그에 대해 나쁜 기사가 많이 떠 있길래 정말 그런 사람이라면 단기간 A 사람 저 사람 요령껏 모창하여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닐까 하여 원곡자 또는 다른 가수들과 비교 분석해 보다가 놀랍다. 천재구나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힘차면서도 부드러운 중저음으로 빛깔과 호흡을 마치 첼로의 현이를 오가듯이 조화롭게 자유자재로 조절해가며 깊은 몰입 속에서 혼신을 다하여 부르는 노래가 놀라웠습니다. 천부적으로 타고난 매력적인 목소리, 현악기나 피아노를 했어도 대단했겠다 싶을 정도로 뛰어난 곡 해석력, 발군의 감수성과 미적 감각, 정교하게 구사하는 테크닉과 진지함이 타의 주종을 불허했습니다. 6년간의 공장생활 끝에 마침내 그토록 반대하던 부친의 허락을 받고 얻은 기회여서인지 마치 가뭄 뒤에 해가 라듯 배움을 스펀지처럼 흡수, 비약적 발전을 이루어 지금에 이른 것을 알게 되었고 이 또한 경이로웠습니다. 여하튼 노래가 이처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인지를 알게 되고 노래라는 장르 자체에 대해 인식을 완전히 달리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 느낀 것은 교육 시스템과 관련한 매우 근본적인 것이라 그 실타래를 풀기가 힘든 문제이긴 한데 여하튼 딱 드는 생각은 저런 사람이 노래를 안 불렀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그동안 저런 끼를 참고 있었으며 저런 종류의 거대한 잠재적 에너지를 가지고 책상머리에 차분히 앉아 공부만 하려니 얼마나 적응이 힘들었을까? 이런 재능을 갖고도 학교 교육에 적응을 못하면 낙오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황영웅의 청소년기의 방황과 그의 재능은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이 없었던 상태에서 적지 않은 부분이 동전의 양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두 번째,
언론의 마녀 사냥과 인터넷 시대 익명 뒤에 숨은 여론, 재판에 대한 것입니다. 수년 전부터 여러 종류의 이해관계에 따른 언론 매체에 의한 마녀 사냥이 시작되고 여기에 댓글까지 합세해서 불나방때 몰려들 듯 달려들어 있는 이야기 없는 이야기 뿜어대며 가공의 산을 만들고 이리때가 훑고 지나가듯 한 개인을 초토화, 황폐화시키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의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런 언론 매체에 대한 문제점은 대 기자님이 이미 여러 번 말씀해 주셔서 이 정도로 줄이고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처음에는 학폭 의혹이라고 한 것이 슬며시 학폭으로 되고 어느덧 마치 황영문 가수가 학폭을 저지른 것이 기정사실같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특정 언론이나 유튜버들이 선동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광장의 여론이 형성되는 마지막 단계는 댓글과 찬반 클릭인데요. 그만큼 이들의 간단한 손동작이 엄청난 무게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급하고 싶은 점은 많은 댓글러들이나 찬반 클릭하는 대중들 중의 일부가 이 사건에 대한 충분한 조사나 숙고를 거치지 않은 채 황영문 가수의 학폭 징계 이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학폭했다고 착각하거나 학폭한 사람은 절대 안 된다. 내 아이들이 앞으로 학폭 당하지 않게 하려면 황영문 같은 케이스에서 일벌백계 해야 한다는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걱정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큰 맹점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견해를 가진 분들에게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자어 학폭의 풀이는 학교폭력이라는 점에서 학폭은 학교폭력이고 황영문 가수가 학생 시절에 다소 폭력적인 행동을 보인 적들이 있다는 점에서 그것을 학교폭력, 즉 학폭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것은 요즘 언론에서 말하는 학폭을 저질렀다고 하는 것과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언론에서 문제 삼고 있는 학폭은 일종의 전문화된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의 소위 학폭은 좀 더 의도적이고 집요하게 타깃이 된 학생을 지능적인 방법으로 심하게 괴롭히는 등 예전에 힘센 학생들이 오다 가다 다수에게 주먹다짐하는 종류와는 또 다른 양상을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경계까지를 기준으로 요즘 문제시되고 있는 학폭의 성립 여부를 가릴 것인가에 대해서는 숫자 다루듯이 명확하게 규정하기 힘든 상황에서 현재까지는 학생이 심각한 언어적, 육체적 폭력으로 상대 학생에게 씻을 수 없는 커다란 피해를 준 행동으로 징계 등을 받아 기록에 남은 경우를 학폭을 저질렀다고 대체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특정 상대를 대상으로 큰 사건을 저질러서 상대를 집요하게 나락으로 빠뜨린 정도의 체질이 아닌 한 그리고 학폭으로 징계받은 적이 없고 그것도 십수년 전 청소년 기회일로 익명 제보에 의해서 그리고 한편의 말만 들은 채 특정 매체들에게 여론몰이되어 일벌백계 차원에서 싹을 자른다는 식으로 한 가수 지망생을 몰아내고 나오지 못하게 압력을 가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법과 제도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법제와의 재판에서조차 죄가 거의 확실한 사람들에게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종종 무죄 판결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 것은 추후로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자유민주주의의 제도적 장치로 인한 것입니다.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위 말하는 학폭에 대해서는 말단지업적, 일벌백계식의 소극적 방편을 넘어서서 근본적인 해결책들을 따로 지속적으로 광범위하게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가수의 도태와 생존은 오로지 인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가 국보론에서 언급한 보이지 않는 손에 비유해서처럼 시장, 즉 인격까지도 포함한 황영웅이라는 사람 자체와 그의 노래에 대한 대중의 자연스러운 인식과 평가에 맡겨두면 될 일입니다. 여론몰이를 통한 일벌백계식 문제 해결 방식에는 사회적 부담이 안 따른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이러한 일방적, 익명성의 여론 재판이 앞으로 더욱 습관화되어서 사회적 리스크가 큰 여타 정치, 사회,
경제적 문제에까지도 마구잡이로 적용되게 되면 심각한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사실 이미 그런 여론 재판들이 수없이 벌어져 큰 사회적 혼란과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였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이라면 한 나라의 근간인 법과 제도는 왜 만들어 놓았는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터넷 시대에는 아날로그 시대에는 없었던 커다란 위험 부담이 급변의만큼이나 반대급부로 존재합니다. 그런 위험 부담적 측면을 법과 제도가 제대로 커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공백에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사회의 추후 향방에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 삼간퇴 온다. 성무당이 사람 잡는다. 그런 옛 속담들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하튼 논란이 이미 이렇게 점화된 시점에서 볼 때 그 해결은 칼로 모 자르듯이 해서 되는 것만은 아니라고 느껴집니다. 승자와 패자로 나누는 제로섬 전략 또는 이분법적 흑백 논리에만 집착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일탈이 없었더라면 좋았겠지만 이렇게 뒤늦게라도 자기 재능을 살려 넓은 세상에 나와 인정을 받고 노래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훌륭한 일을 하면서 어린 시절 몰랐던 때의 방황과 짧았던 생각들을 돌아보고 그때 피해를 준 친구들이 있다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여 서로의 마음을 풀고 함께 성장해 나가며 깊이 있고 펴있는 인생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오히려 그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한결 클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반드시 황영문 가수를 방송에 대중 앞에 못 나오게 해야 한다면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제 초등학교 시절 친구 이야기입니다. 외모가 빼어난 무결점의 그 친구는 수업 시간에 필기를 할 때 빨강, 파란 각종 색색하지 펜을 사용해서 노트를 자기 모습처럼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글자라도 잘못되면 그 페이지를 과감하게 푹 찢어내어 폐기, 책상 밑에 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친구와 짝인 저는 수북이 쌓인 찢어버린 쓰레기 더미 위에 꼼짝달싹 할 수 없이 올라앉아 하루 수업을 끝내곤 했습니다만 정작 그 단정한 노트는 학업이라는 결과로 연결되지는 못했습니다. 노트 필기는 결국은 공부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공부에는 별 관심이 없고 깔끔하게 관리하는 그 자체에만 집착했던 거였습니다. 전체 흐름이 아닌 단면에만 관심을 기울였기에 일어난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는 로만 폴란스키 감독의 더 피아니스트라는 제목의 영화 이야기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폴란드의 바르샤바에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나치의 홀로코스트 와중에 이를 피해 도주하여 가족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유택의 폴란드 젊은이의 1939년에서 1945년에 걸친 이야기인데요. 이 영화 초반에 게토라고 하는 유태인 강제 거주 지역에 몰아넣어진 유태인들이 식량이 부족해서 굶어 죽어가는 와중에 길거리에서 어떤 유태인 남자가 다른 유태인, 그것도 연로하고 허리가 구부러진 할머니가 가까스로 구해서 들고 지나가는 수프 기루실 손으로 쳐서 땅에 떨어뜨리고는 그 바닥에 엎질러진 수프를 엎드려서 개걸스럽게 흡입하는 장면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하튼 다른 영화들과는 달리 드라마틱한 요소보다는 맞닥뜨려 보지 못한 사람들 외에는 알 수 없는 당시의 현실을 가감없이 당시에 일어난 대로 영화에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려는 요점은 이 영화의 주인공이 유태인 피아니스트였는데 아슬아슬하게 도망 다니다가 마지막으로 폐허가 된 어느 건물에 몸을 숨기고 그곳을 독일군 장교가 순찰하게 되면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입니다. 몇 날 며칠간의 허기로 인해 아사 직전에 이른 피아니스트는 은신장소에서 빠져나와 건물을 돌아다니며 필사적으로 음식을 찾습니다. 마침내 발견한 통조림이 굴러떨어져 이를 주려 하는 순간 순찰 중이던 그 대위와 딱 마주치게 됩니다. 대위가 묻습니다. 뭐하는 사람이요? 그는 피아니스트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대위는 옆에 피아노를 가리키며 쳐보라고 합니다.
그때 그가 거기와 죽음의 공포에 떨면서 마지막 남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연주한 곡이 쇼팽 발라드 1번 깊은 가을밤. 푸르스름 달빛이 바람에 출렁이는 도도한 강 물결에 시시각각 부딪혀 부서져 나가는 듯한 그 슬픈 듯 무심한 듯하면서도 맑고 장중한 울림. 그 전체주의 나치 정권의 독일군 대우이는 극비리 A 유태인 피아니스트를 살려줍니다. 리스크를 무릅쓰면서 전쟁 와중에 군법까지도 과감히 뛰어넘어서 말입니다. 오히려 음식을 구해다가 피아니스트가 숨어있는 곳에 넣어주고 마지막으로 떠날 때는 추위를 피하라고 자기의 코트까지 벗어주고 갑니다. 이것은 모두 진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독일 패전 후 피아니스트의 구명운동에도 불구하고 독일군 장교는 소련의 포로 수용소에서 길지 않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만 그의 덕택에 젊은 피아니스트는 살아남아 주옥같은 작곡들과 아름다운 연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울림을 주게 됩니다. 또한 당대의 뛰어난 동료 음악가들과 함께 조국 폴란드를 가히 음악의 나라로 만드는데 훌륭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덕택에 처절했던 나치 차의 경험에 대한 회고록을 남길 수 있었는데 이 영화 더 피아니스트는 바로 그 기록에 기반해 제작된 것입니다.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이 영화는 그 독일군 장교 이야기는 물론 피아니스트가 몸소 체험한 실상을 담담하게 세상에 널리 알리며 큰 반향과 성찰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피아니스트의 이름은 블라디슬로프 스필만입니다. 스필만의 회고록은 대답하기 난해한 많은 인간적, 사회적, 철학적 화두들을 허공에 사무치게 메아리 치도록 던져놓았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우리에겐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황영웅이라는 가수 그리고 그의 노래가 좋다, 싫다 할 권리는 있어도 그에게 노래를 부르라 마라 압박할 권리는 없습니다. 대중 앞에 나오라 나오지 말라 압박할 권리도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황영웅에 대한 일방적인 여론, 재판에 염려를 표하는 사람들 마음의 많은 부분을 아둔한 팬심이 아닌 통찰이라는 관점에서 읽어야 한다고 느껴집니다.